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영업기획 보호업체 개론입니다. 발표는 서울대학교 정상조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정상조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인재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셨고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교수과 법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정상입니다. 어제 아주 시적절하게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세미나를 주신 한국지식산보호학회 특허청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주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제1번 발표할 수 있는 개론을 아주 쉽게 간략하게 설명드릴 것이 제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영업비밀이 무엇이냐, 요건을 좀 설명드리고, 그 영업비밀이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그 영업비밀이 어떠한 경우에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인 구제,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를 설명드립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국에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영업비밀에 관해서 모든 사항을 거의 개발적으로 다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업비밀이 무엇인가? 이 연결된 방식으로 기초를 공공이 알려져 있지 않고 공익적 정보 사업을 가지는 것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을 유지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로서 요건, 세 가지 요건이 조심되죠. 첫째, 비밀성, 공공이 알려져 있지 않는 비밀성, 그리고 정리된 정책 가치를 가져야 된다, 정제성, 그리고 세 번째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 관리성. 이렇게 비밀성, 정제성, 관리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이 영업비밀의 개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유출됩니다. 그렇게 비밀성, 정제성, 관리성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하고, 이 영업비밀을 유정연된 기술법이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위에 기술상의 정보, 그리고 경영상의 정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정보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요건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밀성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비밀로 유지하고 있고 내가 실제로 개발을 했으나 나중에 제3자가 독자적으로 똑같은 정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해서 제품을 보고 그 제품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판매에 관련된 기술을 찾아내는 겁니다. 또는 기존의 다른 제품이나 다른 서비스로서 동일한 기술상의 정보나 재미난 정보를 찾아내는 개발하는 것을 불경경된 방법은 이렇게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낼 때 그것을 불경경된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침해에 대해서 표현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설계로 동일한 기술을 발견할 때는 없다고 하는데 영업비밀 보호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설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비밀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밀성을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대법 판례 가운데도 예를 들면 그 역설계를 통해 가지고 회로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단골치의 12경우도 그 5대1의 전자의 환경으로 그렇다면 환경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공정이라 할지라도
사실이 아니고 그 단독 지식의 필요가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근무 속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선이나 공을 상대가 훔쳐가면 그것이 절도가 그 근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면 전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그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가 비밀이냐고 해서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네 개의 사례가 오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예를 화학 원료의 대학 비율, 이건 뭐 비밀의 영업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공장의 건물의 배치, 건물의 외관, 파이프의 그 설계 이런 것을 보면 그 영업비율을 추출해낼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그 공장의 외관, 파이프의 배관 이런 것도 영업비율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사례이면 그래서 경쟁 업체가 그 헬리콥터를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그 경쟁 업체의 공장 시설에 항공 사진을 찍어서 그걸로부터 비밀을 알아내는 경우에 그것이 영업비밀 침해가 되느냐 문제를 따라서 미국 연방 그 항공법원은 1970년도죠. 40년 전 사건입니다만 그 영업비밀에 해당된다. 항공 사진을 찍어서 그 공장의 그 건물의 배치, 그리고 파이프의 배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영업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항공 사진을 촬영해서 시를 알아내는 것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된다고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이는 뭐 많이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날과 같이 그 항공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비밀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에서 제공되는 그 항공 사진 지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것입니다. 인터넷상으로 항공 사진이 접근 가능하다면 이것을 영업비밀이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비밀은 서발명과도 아주 복잡한 유명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 기술이 영업비밀로 보호될 것이냐 아니면 그 기술을 특허 차원에서 특허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것이냐는 것은 역시 그 기업이 경영 전략의 차원에서 시민재산 관리의 차원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기술이 때에 따라서는 특허 발명으로 보호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업이 원한다면 비밀로 유지해서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비밀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관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특허의 경우에는 초원에서 만일에 등록이 되면 공개가 되십니다. 그런데 말해서 영업비밀은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밀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식 또는 공개된 특허권과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비밀성의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례 가운데 예를 들면 경화제 생산 기술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경화제 생산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없느냐가 문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그러한 경우에 경화제 생산 기술이 공정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공정상에 구체적으로 어느 상태를 어떤 정도로 얼마만큼 사용되느냐 하는 것은 역시 그 결과에 탁월한 차이를 가져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밀로 유지되는 그런 정보라고 한다면
그것도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업비밀을 오늘 세미나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는 취지를 한번 알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식재산 그러면 특허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런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통계 자료를 보면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 가운데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의 분쟁이 영업비밀에 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영업비밀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 영업비밀을 주제로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영업비밀의 개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성, 경제성, 관리성을 갖춘 기술상 또는 동영상의 정보가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마치 학교에서 강의하듯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니까 좀 지루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좀 지루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게 뭐냐, 판례 읽어왔느냐, 판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성함도 모르고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영업비밀의 이제 보이자는 영업비밀이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상당히 학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영업비밀 그러면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이 보호된다고만 규정을 하고 있고 영업비밀이 누구 거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는 되게 학교에서 제가 질문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막 괴롭힙니다. 괴롭혔으면 딱 좋겠는데 혹시 영업비밀이 누구 건지 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영업비밀은 대개는 기업의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죠. 그래서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은 기본적으로 발명자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을 한 발명자, 즉 종업원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기업이 권리를 양도받고 싶으면 권리 승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권리 승계 이야기 있으면 이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일정한 보상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특허법이나 이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이 발명을 했으면 그 발명이 종업원 것이다. 종업원의 권리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본 출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확대해서 영업비밀에 적용하면 영업비밀은 기본적으로 종업원 것이다. 라는 점에서 출발을 하게 되겠죠. 발명진흥법은 특허 발명에 대해서 권리 승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은 발명진흥법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종업원에게 기속된 영업비밀이 어떻게 해서 기업에 넘어가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발명진흥법이나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어디에도 규정이 없죠. 여기에서 수수께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 하급심 판례 가운데는 일단 개발자에게 영업비밀이 기속되기 때문에 그 개발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아주 예외적인 사례이겠습니다만 그 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이 없다. 이렇게 판시한 아주 예외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저작권법을 보면 저작권법은 단체명의 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저작물을 창작하면 그 저작물은 법인의 명의로 공표할 때 법인의 것이 된다. 기업의 것이 된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는 공표가 없어도 법인 명의로 공표가 없어도